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 고든대나무 빈대 중국사 송나라편 제1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태조 조광윤이 통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초경부성에 수수께끼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송태조의 위대함을 꼽자면 저는 건국과 통치 과정에서 피를 뿌리지 않은 것과 문치주의를 확립하고 관료제를 확대한 것에 그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태조는 반란을 일으킨 이균과 이중진을 병력으로 진압한 것 이외에는 유혈이 없었습니다. 태조는 전 왕조인 후주의 공제 시종훈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유훈을 새긴 석각유훈이라는 걸 남겨서 후대에도 계속해서 시시가문을 잘 돌보게 했습니다. 이 석각유훈은 새로 등극한 황제만이 글 모르는 환관을 대동하고 가서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알려지지 않다가 금나라가 수도 개봉을 점령한 후에야 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씨의 후손은 죄가 있어도 형을 가하지 말고 영모의 죄를 저질러도 자진하게 해주고 저잣거리에서 처형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가속에게 연좌시키지 말라. 상소를 이유로 사대부를 죽이지 말라. 후대에 이를 어기는 자는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시가문은 송에 300년에 걸쳐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송이 몽골군에 의해 멸망당할 때 애산전투에 참여해서 최후까지 장렬히 싸우다 송나라와 최후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송태조는 남방의 정권을 차례로 무너뜨릴 때에도 군주 일족이나 중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조는 문치주의를 확립하고 관료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태조는 즉위 초년부터 과거시험을 실시해서 관료를 선발했습니다. 이는 사대부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조 때에는 선발 인원은 한 번에 겨우 몇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합격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험이었기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시험을 주관하는 관리를 외부와 철저히 격리했습니다. 이를 고관쇄속이라고 합니다. 고관은 시험을 주관하는 관리이고 쇄숙은 묵는 곳을 봉쇄한다라는 뜻이죠. 요즘 수능시험 출제위원들도 이렇게 하는데 벌써 1000년 전에 송나라에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호명제입니다. 이것은 응시자의 이름을 풀로 붙여서 채점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채점을 방지했던 것이죠. 셋째로 등록제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등록은 레지스트레이션이 아니라 베껴 쓴다는 뜻입니다. 수십 년 전에는 등삭이라는 게 있었죠. 그 등자입니다. 호명제로 답안지가 누구 것인지를 이름으로 알 수는 없어도 글씨체나 어떤 기호로 알 수 있을까봐 응시자의 답안지를 관원이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조는 황제 앞에서 실시하는 전시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향시와 회시의 2차시로 실시되던 과거를 3차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시관인 지공거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장원으로 뽑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태조는 관원의 자제가 응시하면 재시험을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특혜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했던 것이죠. 이는 비난한 가문의 자제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태조는 송이 남북조와 당의 귀족정치, 5대의 무가정치를 벗어나서 문관정치를 확립하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송태조는 당태종을 뛰어넘는 명군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뒤를 이어 태종 조광의가 즉위하였습니다. 태종은 부정하게 황희를 찬탈했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업적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원래 성품 때문인지 태종은 정사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조회를 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 태종은 태조가 못다 이룬 통일을 실현해서 태조에 못지않은 황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즉위의 정당성을
만천하에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월에게 은근한 압박을 가합니다. 5월왕 전숙에게 조정에 입조하라고 한 것이지요. 전숙은 태종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입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종의 즉위 2년 후인 978년에 5월왕 전숙은 결국 입조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의 복건성인 청원군의 진홍진도 입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었는데요. 청원군은 본래 민이라는 나라였는데 5월에 병합되어서 설치된 번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송태조 때 송에 신속했습니다. 그 청원군의 진홍진이 입조해서 천주와 장주를 송에 바칩니다. 그러자 전숙도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달 후에 5월 전체를 송에 바칩니다. 이로써 태종은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5월을 병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태조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태종은 열매만 따먹은 것에 다름없었습니다. 태종은 확실히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태종 조광의는 태조가 이루지 못한 북벌을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합법성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태종은 북한을 정벌할 생각으로 조빈에게 과거에 북한 정벌을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빈이 대답했습니다. 후주 세종 때는 주장인 사언초가 매복에 걸려 죽었기 때문이고 태조 황제 때는 군중에 역병이 발생했기 때문이옵니다. 태종이 다시 지금 북한 정벌의 전망을 물었습니다. 조빈의 대답은 금석 2세, 즉 지금은 옛날과 정세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시 2시. 이에 태종은 북한 정벌을 결정하고 반미를 주장으로 하여 군대를 편성하고 친정에 나섰습니다. 979년이었습니다. 북한의 4대 왕제 유계원은 거란, 즉 요나라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요의 황제 경종은 즉시 군대를 보내서 북한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의 원병은 성령관에서 송의 군대에게 패하고 말니다. 성령관은 북한의 수도 태원의 북쪽에 있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계룡 장군을 앞세운 송의 군대가 태원성을 공격하니 유계원은 태원성을 내주고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명장 유계업이 계속 맞서 싸웁니다. 황제의 항복을 몰랐던 것이죠. 아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송의 군사는 유계업 장군의 용맹을 제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한 북한 황제 유계원을 유계업 장군의 군영 앞에 보내 그를 설득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주군이 항복을 권유하니까 유계업은 흰기를 들고 나와서 항복했습니다. 황제 이름이 유계원이고 장군은 유계업이어서 좀 헷갈리죠. 태종은 항복한 유계업 장군의 이름을 양업으로 고치게 했습니다. 유계업의 원래 성인 양씨로 되돌린 것입니다. 유계업의 원래 이름은 양순기였습니다. 그는 후한의 태원 부윤 유숭의 부장으로 들어갔었는데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 유숭이 그에게 유씨성을 주고 이름을 고쳐서 유계업이 되었던 것이죠. 후한이 과규에 의해 전복되고 후주가 들어서자 유숭이 이에 반발해서 태원을 근거지로 북한을 건국해서 유계업은 북한의 장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계업은 거란의 침입을 여러 차례 물리쳐서 무적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는 후주와 송의 침입도 물리쳤습니다. 송으로서는 양업이 골칫거리였고 통일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종의 친정으로 북한을 병합하고 명장 양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양업이 유명한 명나라 때의 소설 양가장연의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태종은 승세를 타고 곧바로 연운 16주에 유주를 정벌하고자 했습니다. 유주는 지금의 베이징시에 속한 지역입니다. 대신들 사이에 논쟁이 일었습니다. 지제고 조창헌이 태종의 비유를 맞춰서 유주를 치는 것은 전병을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차치 유주, 유여로 번병이 반면 전전도지사 호연차는 서생의 말은 좋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전병은 뒤집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주정벌에 반대했습니다. 서생지연, 부족진신, 차병 난번. 유주정벌에 반대한 이유는 당초 계획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이미 북한과의 약 1개월간의 전쟁으로 군사들이 지쳐있고 식량도 부족했으며 북한 정벌의 포상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신 최하는 승세는 타야 하고 시기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며 유주를 취하는 것은 쉽습니다. 라고 말하며 유주 공격을 찬성했습니다. 소당 승자 세야, 불가 실자 시야, 취지 이. 반대 의견이 더 많았으나 태종은 유주 정보를 밀어붙였습니다. 서전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이계룡 장군이 선몽에 섰습니다. 유주를 향해 진군하는 길에 작은 성 몇 개를 쉽게 점령했습니다. 유주성에 다다라서는 요의 주력군도 패퇴시키고 유주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유주성은 성이 높고 해자가 깊어서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유주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그 유명한 한덕양이었습니다. 한덕양은 다양한 전법으로 성을 지켰습니다. 한덕양은 거란인이 아니라 한인인데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얼마 뒤의 일이지만 요의 역사에서 걸출한 여성인물인 소태우를 도와서 요의 중흥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러는 사이 요에서 증원병이 왔습니다. 먼저 남원대왕 야율사진이 당도해서 송군을 크게 패퇴시켰습니다. 그러나 야율사진은 병력수가 적어서 송군을 추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송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돌아와서 유주성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때 야율휴가의 군대가 도착했습니다. 야율휴가는 병력을 둘로 나눠서 노약자 부대로 송군을 공격하여 속이고 주력 부대는 매복해두는 전법을 썼습니다. 송군은 이 야율휴가의 군대와 고량하에서 크게 맞붙게 되었습니다. 고량하는 지금의 베이징, 시름은 서직문 밖에 즈르위엔 공원, 자주권 공원이 있는데 그 자리입니다. 이 고량하 전투에서 송군이 대패하여 괴멸되고 맙니다. 태종도 허벅지에 화살을 맞고 도주해야 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서 야율휴가도 부상을 입어 말을 타지 못하고 경차를 타고 송태종을 추격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얼마나 대패를 당했던지 태종이 도주하다 실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에서는 태종이 전사했다고 간주해서 태조의 차남 조덕소를 황제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양업장군이 나타나서 태종을 구출하고 양식을 운반하는 나귀수레를 타고 도주하도록 했습니다. 태종은 허벅지에 화살 2발을 맞아서 말을 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종은 겨우 개봉의 황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태종은 돌아와서 양업장군을 정주방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양업장군이 임지로 떠나려고 황궁에 들렀을 때 태종은 그에게 황금색 비단 보자기로 쌓인 것을 주며 가는 길에 펼쳐보라고 했습니다. 길에서 여러분이 보자기 안에는 그를 죽이라는 대신들의 상주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항복해온 장수는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예와 병법에 뛰어난 그가 지방으로 가서 세력을 키우면 폐하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라는 상소문을 다 보여준 황제에게 양업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떤 심정이 될까요? 당연히 자신을 죽이지 않고 믿어준 황제에게 감복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업은 한편으로는 전율이 잃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자신을 낮추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종은 이 2가지 효과를 다 염두에 두고 그 상소문을 모두 양업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장면이 한번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전 11회에서 태조가 5월에 전숙을 돌려보낼 때 그를 보내지 말라는 상소문을 보자기에 싸서 건네준 일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태조의 이 방법을 똑같이 시전해 본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심리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계산할 줄도 아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라면 잘 따라할 줄 아는 학습 능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량화 전투의 이 참혹한 패배는 태종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태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십시오.